살펴보시면 위안화는 오늘 절상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이 시가 67,280포인트 지나가는 모습 포착이 되면서 0.46%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수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황에서도 보셨죠? 2230포인트를 훌쩍 넘어가는 코스피의 강세장이 연출이 됩니다. 조금 주춤했었나요? 외국인들이 요 며칠 좀 주춤하나 또 매도로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1.25% 이상의 상승세의 견인차는 역시 오늘도 외국인입니다. 2천억 이상 지금까지 사고 있는데 시황에서도 보셨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주식 쪽에 매기가 완연한 상황이고요. 조정을 잠깐 받았던 반도체 주식들이 다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게 오늘의 강세장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석유화학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큰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되고 또 걱정하듯이 외국인들은 이제는 좀 주춤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시황이 엇갈리는 자리가 바로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의 장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미국 쪽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뉴스플로우를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냈더군요. 중국과의 협상 시한 뭐 꼭 못 박은 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북한과의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핵폐기라는 게 꼭 정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한 35분 이상 또 통화를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가 있었는데 우리 서상영 의원께서는 어떤 뉴스 플로우가 우리 증시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은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예. 많이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에 예.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연히 이제 그 데드라인을 연기할 수 있는 점을 이제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번 주에 있을 고위급회담에서 예. 뭐 초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도 있지만 예.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 일정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정상회담이 뒤로 딜레이 됐을 경우에 예. 그럼 3월 2일 날 관세 발효를 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그렇겠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유두리 있게 연기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던.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처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예.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을 해왔던 내용이었죠. 그렇죠. 60일 정도 더 협상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그렇기 있죠. 때문에 이게 굳이 우리나라 증시에 오늘 뭐 당장 반응을 준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근데 두 번째 물론 이제 이게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펼쳐지면서 이건 달러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어제 그 흔히 말해서 연준 위원들 중에 가장 매파적이라고 칭하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예. 발언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달러가 처음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메스터 총재의 발언 이후에 약세로 전환을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경기는 상당히 좀 개선되는 확장세는 유지되고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예. 올해 조금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한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매파가. 네, 가장 매파적인 예. 사람이 지금 언급을 했던 게 이제 한 번 정도 더 나아가서 올해 연말 정도까지 그 자산 축소 관련돼 가지고 예. 자산 축소의 속도를 느리게 할 거다. 이런 전망들도 하고. 그러니까 예. 가장 매파적이라고 칭하는 메스터 총재가 정말 온건하게 언급을 했다는 점이 예.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예. 국채금리는 빠지고
결국은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외국인의 순매수에 따른 그렇죠. 움직임인데 예.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목할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 뭐냐면 어제 미국 증시 장 막판에 보면 예.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거의 보합 근처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주로 제가 보니까 IT 반도체 이쪽에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상승폭을 업종들이 줄이는,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기술주 예. 좀 더 확대하면 중국 관련 종목들, 예. 그러니까 무역 협상과 관련된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쪽 위주의 매물이 좀 쏟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니까.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달러 약세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역 협상이라든지 어제 또 월마트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지난 14일 날 소매 판매가 발표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았잖아요. 마이너스 예. 1.2% 이게 전월 대비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아니면 미국의 이제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불거졌었는데 예. 그 이슈가 좀 많아지는 음. 실적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유로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도 떨어졌고 원화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놀 자리 운동장이 이렇게 조금씩 커져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거 이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오늘 이 수급에도 보셨습니다만 2천억 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도체 쪽에 아마도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미국 내부의 얘기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는 어차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경 장벽 문제라든지 또 국경 장벽 예산에 관련돼서 그 의회에서 온 것들을 수용하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무슨 국가 비상사태? 이 우리 시청자들이나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것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이건 무슨 백석간도에 섰을 때나 하는 건데 미국이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대부분 자연재해 같은 것들 아니에요? 네, 자연재해라든지 네. 테러, 네. 그다음에 분쟁 뭐 아하. 이런 것들을 할 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요. 예.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1976년도에 법으로 제정을 했고 예. 그 법에 따르면 예.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이를 통해서 크게 늘려주는 거죠. 예. 대통령 그다음에 의회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고 예. 행정부를 견제를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예산 배분이죠. 예. 예산 배분인데 이번 트럼프가 그거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국경 장벽이라는 거죠. 네. 국경 장벽 같은 경우는 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아주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왜 했냐면 이게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멕시코로부터 유입되는 유민들이 이제 불법적인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 범죄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국가 보안에 많이 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대통령 그 처음에 선거 때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던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 편을 확실히 그렇죠. 집토끼라 그러잖아요. 네. 그 집토끼를 확실히 가둬놓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더군요. 이 장벽이 설치되면 불법 이민이 확실히 줄 것이다. 그래서 국가 비상 상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불법 이민이 늘었다. 그래서 범죄가 늘고 그것도 직업적으로 또 미국 사람들의 이 직업을 또 뺏어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불법 이민이 최근 몇 년 동안 줄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계속 줄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랑 예. 이렇게 민주당 쪽이랑 만나가지고 언급을 할 때 예. 그때 이제 척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 오히려 미국민보다도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더 낮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교통 범죄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신호등 위반을 하면 만약에 문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행동을 법을 지켜요. 안 지키다가 뭐 경미한 법 위반으로 걸리면 바로 추방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자료들을 이제 내세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몰라 하면서 그냥 그대로 끝내버렸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장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뭐 어쨌든 정부 셧다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거고, 그쵸. 대신 이제 셧다운 대신 새로운 버전이 나온 게 국가 비상사태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는 어감과 미국 사람들이 갖는 어감은 좀 다른 거다는 거. 그런 걸 이제 너무 또 이게 예전에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미국 셧다운되고 또 신용등급 강등되고 또 뭐 예산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해서 한번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서 국가 비상상태 딱 나오자마자 이거 장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실까 봐 일부러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따른 달러의 흐름 예. 뭐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지난 9월 30일 날 관세 발효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줄죠. 예. 예. 특히나 지금 현재 실적 발표하고 있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가 나오고는 있지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벌써 마이너스 2.2%예요. 예. YY로 보면 전년 대비로 보면 마이너스 2.2%인데 이게 과거에 보면 지난 9월 달이나 10월 달 이런 때만 하더라도 막 플러스 10%대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2%까지 줄어들었고 더 나아가서 2분기도 플러스 1.5. 예. 그다음에 계속 플러스 1점 몇. 그래서 2019년 전체로 보면 예. 2018년도에 비해서 4.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관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예. 그 이익 추정치 자체가 계속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그러고는 펀더멘탈 자체의 그 우호적인 부분들이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죠. 예.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기업이익 자체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 무역 협상,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도까지도 이제 둔화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시장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비슷한 류에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중국하고는 거의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연간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하면 거의 상승률이 같은 거고 미국도 뭐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작년 말 올해 1, 2일 정도가 아주 급하게 빠졌던 모습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레벨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마무리되고 다시 좀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락 조정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까 이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매번 나오시면 여쭤봐요. 근데 대체로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일단 바로는 못 올라갈 것 같다. 바로 여기서 2,300이라든지 그 이상으로는 바로 수직 상승 못할 것 같다고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도 있지 않냐.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증권회사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하락 추세에서 반등할 때는 쉽게 용기들을 못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심리 지표가 아직도 완벽하게 봄꽃 피듯이 개화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세가 오늘처럼 기습적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조금 팍팍 뛰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 말에 이렇게 많이 비워놨던 타이에서 많이 비워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속이 아프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황을 담당을 하고 예. 이제 시황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 예. 주식시장의 현재 상태가 과연 무엇 때문에 움직이느냐 이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의 흐름, 예. 뭐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해소가 됐고 1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하고 12월 달에 보면 예. 미국 증시가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우리나라는 빠졌어요. 마이너스 2.6% 빠지긴 했지만 이거는 따져놓고 보면 배당락을 2%를 빼버리면 약보합이죠. 예, 그 자리란 얘기죠. 그 말은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그때 이제 12월 1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예. 인해서 90일간 그 휴전.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순매수. 그래 본격적으로 반등을 줬던 게 1월 4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예. 그 다음에 그 1월 7일 날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던 보고서들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예. 많이 빠졌다. 바닥을 지나고 있다. 그다음에 지난번 애플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최악의 경우는 지나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반등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두 가지 요인이죠.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펀더멘탈의 양호함.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특히 외국인은 반도체 업종 위주로 해서 급격하게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예. 12개월 포워드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6배가 넘어갔어요, 다시. 예. 지난번에 1월 초만 하더라도 14배까지 떨어졌던 그 12개월 포워드 PER이 16배가 올라왔다는 뜻은 지금 현재 5년 평균이 16배 좀 넘거든요. 예. 그다음에 10년 평균이 14배, 14.6배니까 10년 평균보다 많이 올라온 거죠. 5년 평균에 거의 근접한 수준.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쪽에서는 차익 욕구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힘을 더 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월 초만 하더라도 12개월 포워드 PBR로 보면 0.8배까지 떨어졌다가 예. 지금 0.9배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예. 0.88배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양호했던 펀더멘탈이 지금은 많이 희석된 모습. 이런 상황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쉽지가 않죠.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라면 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예.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변동성이 그래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수급에 의해서 예. 특히나 이걸 수급을 결정하는 건 외국인이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이 순매수를 크게 강화시켜버리면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조침해버리면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단 달러화죠. 달러화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올해 연초에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역 그 국가 비상 사태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안 빠지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의사록 공개,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발표되는 FOMC,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26일, 27일 날이 뭐가 있냐면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아,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27, 28? 26, 27. 야, 26일 그러니까 날은 상원. 우리는 26, 27, 28이 다 중요한 날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아요. 음. 예,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최상의 경우는 예. 일단 뭐 파월 연준 의장이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달러 약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그의 힘에 입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난번 1월달 FOMC 때 이미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반응을 못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기적으로는 예.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결국은 3월달 FOMC가 중요하겠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발표. 금리는 뭐 올리지 않을 게 그렇죠. 거의 확실해 보여요. 못 올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27, 28일 날 북미 정상회담 결정이 되고 나면 북한과의 관련된 흐름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월 10일 날이 북한 이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최근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세대 교체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강력하게 이제 젊은 층으로 세대 교체를 해버리면 그 북한의 경제 발전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경제 개방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흐름 등.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발목을 잡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국가 비상사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 2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예. 민주당과 협의를 잘해서 우리 이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확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하겠다 뭐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하고 나서 10일 만에 지금 이건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회에서 반대를 하게 버리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가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는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거는 거죠. 네. 이거는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미국 쪽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잘 헤쳐나가면 예. 상반기 때는 뭐 평균적인 PBR 1배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인가요? 1월 FOMC 의사록이 일단 공개가 내일 새벽 되잖아요. 4시요. 예, 그러면 이제 내일 이 시간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들이 나올 텐데 뭐 미리 그 의사록도 안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대충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 1월달 FOMC 때 예. 그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라든지 의사록 성명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보고 나서 갑자기 달러가 훅 빠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성명서 내용에 웬만큼 좋은 내용이 안 들어가면 오히려 그 매물이 출해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봐야 되긴 하지만 예.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반응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달러와의 흐름 이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이어갈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가 비교적 중요한 변곡점일 가능성이 네, 많네요. 그렇죠. 네. 뭐 우리는 사실 우리 주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 그리고 남북 관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하노이에서 27, 28 양일간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이제 촉각이 가겠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그 하루 전에 26, 27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상하원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쭉 오버랩 되니까 사실은 2월 하순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26, 27, 28은 조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과 함께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다채롭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전화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전반부에 미국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우리 경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경제연구실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몇 가지 좀 그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도 그린북이라는 거를 내놔봐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게 하락세수로 완전히 전환이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조정을 받고 있고 고용도 미흡한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 그린북이 뭐고 이번에 담긴 내용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린북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미국은 예. 베이지북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미 연준이 이제 베이지북을 예. 내놓는데요. 예. 그 이제 표지 색깔이 베이지색인데 저희는 예. 이제 그린색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린북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2005년부터 이제 저희는 발간을 했고요. 네. 매달 발표가 되는데 뭐 기재부에서 내놓긴 하지만 기재부가 통계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 한국은행이나 그다음에 뭐 통계청의 고용 동향, 뭐 예. 산업활동 동향, 예. 한국은행의 막 국민계정 이런 걸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단순한 해설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재부, 즉 이제 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는 주무부서가 현재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생각하고 있고, 있냐. 그리고 그걸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앞으로 경제 전망을 어떤 방향으로 기재부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망을 알게 되면 정책은 어떻게 나오겠구나. 이것도 이제 한 달이 더 건너서 유추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수출이 좀 줄어요. 작년 12월부터 줄고 있나요? 네. 이 줄고 있고 그 주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 수출의 단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반도체 수출 가격이 이제 품목에 따라서는 이미 한 1년 넘게 계속 떨어지는 품목들도 있고요. 예. 주력 품목들은 예. 저희가 한 6개월 연속 지금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이제 네. 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제 예.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이제 반도체가 계속 그 수출이 부진하고요. 예. 저희 최근에 이제 2달 정도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주된 예. 원인이 이제 반도체 때문입니다. 음. 반도체가 수출이 많이 줄었고 특히 그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수출의 한 절반 가량이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가 줄므로써 우리 수출 시장의 한 30%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도 지금 같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가가 빠진 부분 때문에 그렇다. 물량은 뭐 사실 반도체라는 게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분기 단위로든지 뭐 이렇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증가를 한다. 연간 단위로 계속 증가해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도체 가격은 이 반도체 업종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쭤보면 글쎄요 한 3분기까지는 계속 빠질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기저 효과 같은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이상 우리 수출은 계속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지금 사실은 뭐 조선도 그렇고 예, 최근에 자동차가 조금 선전하고 있긴 하지만 예. 다른 쪽에서 이제 수출을 반도체 수출이 나빠지는 부분을 이제 보완할 만한 산업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수출은 반도체가 그렇게 경기가 수출 경기가 비관적이라면은 올해 수출은 좀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를 완연한 회복세로 반전되지 않는 이상 우리 수출이 작년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반도체 쪽에 이제 뭐 정부도 용인인가요? SK 하이닉스 이제 공장 짓는 것도 허용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정부도 좀 살리려는 모습들이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 제조업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도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실장님도.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제조업이 이제 작년부터 조선업 그다음에 철강은 이미 예. 구조조정을 했고요. 예. 자동차도 일부 회사를 중심으로 예. 구조조정이 들어갔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제품을 안 사준다는 거죠. 음. 덜 사준다는 거죠. 예. 예.
그게 단순히 경기적 요인인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수출 경기가 살아난다. 세계적으로 수출 교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수출이 예전과 같은 그런 호황은 좀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주력 산업,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정부가 뭐 대기업을 관련된 사람들 좀 만나고요. 그리고 예.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성장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정부도 분명히 그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걸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이렇게 쭉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러면 정부가 뭐 사람 만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어떤 쪽부터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노력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경쟁력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예. 핵심은 기술하고 품질인데요. 예. 그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건데 그거는 예. 사실은 뭐 예. 몇 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건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 같고 당장 시급한 건 가격 경쟁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주력 산업들의 가격이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성의 문제고 예. 그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점도 군데군데 보이긴 하지만 예. 가장 의미를 가지는 거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았는데 예. 그걸 다운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한 것처럼 예. 좀 과잉 공급 업종에 대해서는 큰 기업들 간에 좀 예. 빅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고정비를 다운시키고 역시 이제 가격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당연히 저렇게 하면 이제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좀 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력 산업을 살려 나가야지만 뭔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산호위가 52시간 근로제를 어쨌든 민주노총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노총이 들어가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개월에서 이제 6개월. 물론 이제 노사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만 주당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 합의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쪽에 영향을 주는 어떤 합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뭐 예. 물론 이제 민노총에서 빠지긴 했지만 한노총에서 많이 좀 양보를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노조 쪽에서 양보한 노조-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노조에서도 좀 우리 주력 산업의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동차 걱정들도 하고 기대들도 하는 것 같은데 어제였습니다. 산업부가 1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쭉 보셨을 겁니다. 어떤 지표들이 나왔습니까? 월간 실적 보면 이제 생산이 9.8% 늘었고요. 예. 내수가 1.5%. 근데 예. 수출이 12.6%.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수출이 확실히 좀 늘었는데 예. 신차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뭐 새로운 우리 주력 자동차 회사들의 신차 효과가 상당히 좀 컸던 영향이 있었던 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앞으로 이어질 건가? 예, 이게 보통 이제 신차 효과는 좀 일시적인 영향에 그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쭉 이어질 건가가 좀 의문이긴 한데 예. 올해 한 2건에서 3건 정도 신차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예. 좀 그나마 긍정적인 지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제조업 사이드라는 게 구조조정도 되고 또 수출도 줄고 그러면 사실 고용이 늘질 않고 구조조정이 되버린 고용이 오히려 줄는 효과가 없고 이런 게 지역에 저도 최근에 이제 부울경 지방에 한번 가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만만치가 않고 소비라는 게 아주 극도로 침체가 돼 있는 모습을 봤는데 글쎄요 이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것도 정부의 굉장히 주된 역할일 것 같아요. 뭐 미시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약발이 잘 먹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일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은 돈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구매력이 나오길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데 유일하게 구매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대한 대책, 뭐 최근에
정부가 이제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비판은 나오지만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저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뭐 나중에 재정적 지원 부담 문제는 또 다른 논의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심각하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울경, 그다음에 군산 지역 그쪽 지역이 지금 제조업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예. 과거 우리가 보면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제조업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리고 뭐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도 크지 않다. 그래서 제조업을 좀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제조업이 망가지면 주변의 서비스업도 같이 망가진다는 그러니까 뭐 도소매라든가 음식 숙박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주력 제조업이 한 번 망가지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를 그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이런 노력들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우리 내수도 살리고 수출에도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만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기업들이 고용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그 간극을 그래도 정부 입장에선 시장님 보시기도 작년보다는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열심히 좀 뛴다 이런 건 좀 체감을 하십니까?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바뀐 것 했어요?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닌데 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게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분위기는 작년에 비해 예. 상당히 바뀐 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뭐 정부 내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청와대나 정부 내부에 그런 논의들이 없진 않았는데 그런 게 정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냐 가지고 자꾸 막 이런 논란이 있었을 뿐 어떤 게 정돈된 어떤 그 일관된 모습들이 안 나와줘서 더 혼란스럽지 않았나. 한쪽에서는 뭐 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소득주도가 맞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줬던 메시지도 자꾸 혼란스럽고 그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셨던 그 안에 누가 됐든 간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예를 들어 7대3, 8대 이런 비중으로 가자라는 그런 정리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 우리가 이제 금통일을 해요. 이제 매년 하던 거, 매월 하던 거를 1년에 8번으로 이제 바꿔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자영업자 부채라든지 가계대출 문제, 요즘 또 부동산이 또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데 이건 또 깡통 전세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통화 정책도 뭔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부 측의 노력 또 기업들의 노력을 뭔가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치 않겠나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금통위는 사실은 좀 딜레마에 빠져 있죠. 작년 예. 11월에 금리를 한번 올리긴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하늘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말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금리 격차 너무 벌어지는 거를 막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나중에 뭐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질 때는 예. 금리가 좀 높은 수준에 있어야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예.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11월 올리지 말았어야 됐어요. 예. 그래요? 이미 실물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었고. 저도 뭐 방송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은의 저는 좀 정책 미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뭐 10% 가까이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수혜 수입이 더 많아져서 이제 흑자다. 사실은 경기가 나쁠 때는 이제 적자 재정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흑자 폭이 사상 최대라면서 예, 20조가 넘는다 그러죠. 경기가 나쁘다면 금리는 떨어뜨려야 되고 예. 적자 재정을 편성해야 된다. 이건 원칙입니다. 근데 두 축 다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뭐 세수입이 많아졌던 것도 사실 뭐 기재부의 책임으로 좀 돌리기는 어렵고요. 예상보다 많아졌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좀 경기의 방향성에 맞게 흘러갔으면 한다. 그게 이제 민간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은 사실은 여기서 더 내리면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상반기 중에는 동결로 가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 상황을 봐서 나빠지면 금리 인하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금리를 내려도요. 은행이 안 빌려준다니까요. 은행이 빌려주질 않더라고요. 꼭 새로운 대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 기존 대출에
원리금 상환 부담 문제가 더 크거든요. 예.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 금리 낮추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잖아요. 예. 금리를 낮추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나빠지면 이제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 금리도 좀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이미 그 LTV, DTI 이런 것들을 너무 세게 해 놔가지고 은행에 가도 돈을 안 빌려준다는 예.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또 오늘 아침 신문에도 굉장히 크게 다뤄졌습니다만은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물론 튼실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내수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흑자 재정이 22조든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규모의 세수가 세출을 더 앞서는 그런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제 예산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짜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 경기를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정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서 어떤 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뭐 사실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지출 정책이 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적자 재정 쪽으로 이제 내년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을 보면서 적자 재정 쪽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이제 SOC 예타 면제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시행령도 좀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도 선정해야 되고요. 그 예타 사업 중에 올해 들어갈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도 20몇 조라고 했는데 그 10년에 20몇 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건 이제 올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대규모의 재정 지출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효과가 없다면 올해 뭐 다른 대응 방안을 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들어서는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도 뭐 그런 입장이시라면 작년이나 이런 쪽보다 그거보다는 좀 규모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우리가 이제 10조 넘어가면 슈퍼 추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슈퍼라는 말도 너무 흔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400조 넘어가는 게 2, 3년 전 같은데 그때 400조 넘어갔다고 슈퍼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정부 예산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돌이켜서 보니까 정말 슈퍼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올해도 이제 2개월이 2달이 다 갑니다만은 올해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국면에서 한 해를 걱정하면서 이 경제를 봤던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걱정이 없었던 해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도 흔히 합니다만은 올해 쭉 보실 때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 또 이슈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들고 싶으십니까? 사실 대내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이 한 2, 3년 전부터 쭉 나왔던 거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알고 있다면 그 위험이 아니거든요. 이미 다 준비들 하고 있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대외적인 이슈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아마 미중 무역 분쟁을 생각하실 텐데 저희들은 그게 그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진 않고요. 설령 어떤 식으로든지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최근에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투자하고 소비가 일제히 증가율이 확 떨어지고 있고요. 수출이 작년 말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뭐 불과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그때 중국이 이제 뭐 제 기억으로는 몇 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민간 부분이 너무 커졌고 너무 복잡화돼서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경제가 나빠지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 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버블 문제도 더 심각해졌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한국 경제는 시차 없이 바로 위기에 빠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수출의 30%. 하긴 주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동조화가 돼 있거든요. 투자, 금융,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절반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그 차이나 리스크가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동남아 쪽 수출이 들어서 어느 정도 수출 경기가 보완이 됐는데 동남아 경제가 사실은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죠. 의존성이 높습니다.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 예. 수출만 놓고 봐도 한 40% 이상이 차이나 리스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근 대중국 수출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불안한 위험 요인은 안에서라기보다는 밖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투자나 소비나 고용이나 어느 한쪽에나 좀 성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런 리스크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연초에 중국 시장도 금융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지금도 보니까 플러스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식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와는 조금 동떨어진 체감 온도를 느끼시고 계실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선반영해서 경기가 후행해서 주식시장을 따라와 준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만 어쨌든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중국 리스크는 꼭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관계 이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큰 리스크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경제연구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